다음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송달 내역입니다. 송달 내역. 임차인한테 통지서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지서 발송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도 매각 결정기일 통지서 발송해줬네요. 그리고 근저당권자한테도 똑같이 통지서 발송했습니다. 여기 보면 송달 결과가 있죠. 송달 결과가 있는데 도달한 겁니다.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송달 간주는요. 한번 갔다가 반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때는 송달 간주로 합니다.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매사건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달 간주입니다. 송달 간주 처리되는데 나 못 받았는데 도달 안 됐는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달 간주 처리합니다. 요거 법원 사건 내역에서 문건 접수 및 송달 내역 확인하는 겁니다. 낙찰을 받으면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해당 경매사건 내역에는 매수 신고 금액과 매각 허브 결정이 기재가 됩니다. 허가가 됐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즉시 항고가 되면 항고 내역도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항고 사건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항고는 함부로 안 할 거라는 거. 즉시 항고가 없는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자 및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대금 납부 동시에 하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통해서? 은행 법무사 통해서. 인도명령 사건 번호 2017 타인, 경매는 타경, 얘는 타인, 인도명령 사건이라고요. 2017 타인, 인도명령 사건에 대한 부호입니다. 부호.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사건 내역에도 기재가 됩니다. 낙찰자가 확인할 사항으로는 인도명령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 인도명령 신청을 한 경매사건의 집행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도명령 신청 사건 번호 검색창이 있어요. 그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시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됐는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는지 내 거야 뭐 내가 안 받았으면 통달이 안 된 거고 타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안 받으면 송달 간주 처리하겠죠. 그래도 안 받으면 공시송달 할 거고 소유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은 통상 2주 안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인용이 됩니다. 즉 판사가 인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신문기를 거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기를 거치는데 임차인 신문기일에 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다. 배당길이 끝나고 인도명령 결정이 인용이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 납부 후 인도명령을 신청한 당일 임차인을 만나 부동산 인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왜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까지도 했으니까. 임차인을 만나기 전 유선으로 통화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아주 처음부터 얼굴 대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내일 모레 김포를 가는데 거기는 그냥 유선상으로만 전화통화했고 인도명령 신청 없이 그냥 바로 협의해서 나가는 걸로 그 부동산 인도 이행 합의서까지 다 썼습니다. 임차인의 연락처는 집행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낙찰을 받았다는 확인 서류, 입찰보증금 영수증 또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와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가면 열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권리신고를 했다고 하면 권리신고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거든요. 사본 제출하면 거기에 인적사항 다 있고 연락처 있겠죠. 그 연락처에 기재대가 있으니 그분하고 통화하셔서 그냥 합의만 하시면 돼요. 이사날짜 합의만. 그리고 이제 이게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감정평가표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억 2,200만 원이네요. 기준 시점은 2013년도 4월 16일, 조사기간은 2013년도 4월 15일부터 4월 16일, 작성일은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고 다세대 하나가 나온 겁니다. 주택 하나.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상의 가격조사 시점은 대개 첫 매각기일 기준으로 평균 5에서 6개월 전입니다. 동부지방법원 2013 타경 5,491호 사건의 경우는 첫 매각기일과 감정평가 시점이 약 2년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 감정평가 금액을 갖고 입찰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동부 6개입니다. 2016 타경 1, 2, 8호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변경으로 왜? 소유자나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채권자한테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이자 비용 뭐 일부 주고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도 지난달입니다. 9월 30일 날 매각이 됐는데 매각 기일과 감정평가 시점이 2016년도 2월 29일이었거든요. 약 3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이 5, 6개월이고 길면 3년 6개월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입찰 참여, 입찰 가액을 산정하시는 건 오류겠죠. 그러므로 감정평가사상의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에는 감정평가 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현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찰할 때는 경매물건 소재지 부동산을 반드시 방문해서 매매 현황과 전월세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월세 동향도 알아보셔야죠. 제가 이걸 장기로 가져갈 건지 단타 매매할 건지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고 임차 보증금 받으실 거예요. 월세 놓으셔야 되니까. 그 총 금액과 내가 전세로 놨을 때 총 금액 둘 중에 제가 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쪽으로 저희는 전세나 월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죠? 예. 실거래 금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회 서비스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실거래 가격과 전월세 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건 간접적인 시세 조사. 예. 실제는요, 현장 가셔서 임장활동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 아파트는 다 구분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 다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 소유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구분 건물 감정평가표입니다. 평가표 보시면 얘가 벽돌조입니다. 벽돌조.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조일 거고. 그죠? 벽돌조입니다. 조족이라는 얘기죠. 벽돌. 벽돌. 2층에 이럽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권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전체 면적, 토지 전체 면적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 요게 토지 전체 면적. 거기에 내 대지 지분율 41.87, 약 12평 반. 그리고 전용 면적 약 15평.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정금액과 토지에 대한 감정금액, 즉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두 개 합친 게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최초 감정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대지권 전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제 거입니다. 제 거.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물론 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토지죠. 토지. 예,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납부할 건지 혹은 제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땅의 지분이 크면. 예, 요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명세서 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 대지권 없음은 대지권 없음이 있죠. 그건 건물만 입찰이라는 얘기죠. 요건 입찰 참여 안 합니다. 감정평가 표상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고 대지의 평가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지 평가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자가 대지권 없는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지료만 지불하면 되겠죠. 지료 지불하고 사용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입찰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지 마셔야 돼. 대지권 없음과 달리 대지권 미등기도 있잖아요. 저희. 그죠? 대지권 미등기는 실제 대지 사용권은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할 때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에 하필
예, 땅에 쪼가리가 났었으니까 모아야 되죠. 그리고 전체를 모았으면 나중에 세대로 분류하면 분필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 저 구퉁이에 환지 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예. 환지 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문제로 대지권이 미등기된 것으로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되어 있는 대지권을 낙찰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경매 당시에 소유자 명의로 대위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 안 돼 있으니까 한번 등기하고 넘어와야죠. 예. 등기하고 대위 등기하고 즉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상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없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기도 고양 이계입니다. 2016 타경 4194호 사건의 경우처럼 매각물권 명세서 비고란에 나타납니다. 비고란에. 매각물권 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고 즉 감정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있고 2016년도 4월까지 미납한 분양대금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한 분양대금을 건설사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입찰 참여해도 된다는 얘기고. 다음으로 갑니다. 예. 구분 건물 감정평가 유황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위치 및 주위 환경, 교통사항, 건물의 구조, 외벽은 뭘로 되어 있고 내벽은 뭐며 창호는 샤시창 등으로 마감되어 있음. 그 다음에 이용 상태는 다세대 주택으로 후면 내부 구조는 참조로 이용 중임. 예. 도면도 첨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면도 감정평가에서 상해. 그러면 얘는 감정평가 유황표에 주의해서 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주위 환경으로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살피셔야 됩니다.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종중, 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종중 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성사진 봐야죠. 위성사진 보면 나오죠. 예. 그 위성사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주위 환경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용 상태를 확인하셔야죠. 이용 상태. 다세대라고 썼으면 다세대를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 지정 전 건축업자나 소유자에 의해 재개발 후 다수의 분양권을 목적으로 근인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적 장부, 공부지요.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과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경우 입찰을 피해야 되죠, 이거. 예. 대표적인 게 상가나 혹은 의원이나 뭐 점포나 이런 걸 주거용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예, 요거는 입찰 불가입니다. 예. 첫 번째 원상 회복, 두 번째 이행 강제금, 세 번째 부가세 납부, 네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요 이제 6번, 7번, 8번, 9번, 10번 여기는 토지 형상 및 이용 상태, 인접도로 상태, 몇 메다 도로에 접해 있는지, 8m인지 6m인지 아니면 뭐 한 2m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건 뭐 입찰이 안 되는 거죠. 뭐.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다. 입찰 안 되는 거죠. 뭐.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공부와의 차이가 있으면 현황과 실제 101호와 공부상은 101호. 근데 101호에 102호 사람이 살아요.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타 참고사항들도 임대차 관계 및 기타 사항들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종 공법상의 규제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 혹은 비오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오톱?
이게 일종의 그 생태환경 보전지구 같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요, 입찰 참여가 안 되겠지요. 개발 행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통해 제한 상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내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내용이 표시가 또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년 위반된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는 보셔야 되겠죠. 한 번에 쭉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시 외 경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제시 외가 있고 입찰 외가 있습니다. 제시 외는 감정평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입찰 외는요. 요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낙찰을 받으면 매수인 겁니다. 이거는 낙찰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제시외 건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면 가끔 제시외 건물에 이행 강제금 부과 여지 있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쉽게 간과해서 넘긴다면 낙찰 후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따라 낙찰로 얻는 수익보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차후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 지방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따박따박 꼬박꼬박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실제 제가 아는 분인데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1층에 호프집을 확장시켰습니다. 요게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월세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가. 그럼 이거는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건물 같은 거 보셔서 예를 들어 위반 건축물이다. 근데 위반 건축물 내용이 건축물 대장에 나오거든요. 그 위반한 내용이 뭐 한 1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니까 한 3평 이하다. 이러면 그냥 위반하셔도 돼. 그냥 이행강제금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커지면요. 이행강제금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꼼꼼하게 그 공부상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건 뭐 위반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베란다 확장 때문에. 특히 제시외 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되는 곳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베란다 확장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은 합법입니다. 합법. 그런데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베란다 확장 부분은 이거는 불법사항입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특히 이건 무단 증축으로 봅니다. 무단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 의무까지도 부담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인허가 받은 겁니다. 아까 그 재개발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 승인 이후 사무실이나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이건 좀 작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다가구 및 단독주택의 임대 목적을 위하여 방을 쪼개요. 왜? 보니까 원래는 방이 3칸짜리예요. 근데 3칸짜리인데 칸막이로 해서 방을 4개, 5개로 만드는 거죠. 이걸 가구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구증설을 한 경우에도 과세시가 표준액의 연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받게 됩니다. 근데 저거는 금액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증설 했는지 안 했는지요. 잘 안 나타납니다. 제가 내부를 보고 입찰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 감정평가서상에
직접 보고 가구 증설 돼 있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함께 보시라는 거. 단독이나 다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곳이 많은데 자칫 동일 건물 내에 다세대 주택이 다른 층과 비교하여 유독 저렴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주된 용도가 다세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분양업자들이 속이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 세대당, 즉 한 세대당 한 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당 200제곱미터입니다. 당 한 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업자 입장에서는요. 주차장 확보를 덜 해도 되고 한두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 뒤 준공검사 이후에 싱크대와 욕실을 설치하고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함으로써 건축주는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다음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단 취득세율에서 국민주택 규모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의 1.1%만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상가는 4.6%의 취득세율,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주민신고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과 원상회복 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한 주택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도 외면받게 됩니다. 즉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입찰 불가합니다. 하시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주택이고 상가고 그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얘기. 그거는 근린주택이죠. 근린주택,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건축 인허가 받을 때 1층, 2층은 요거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고 3층, 4층은 주택을 허가를 받은 겁니다. 주택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얘를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 이건 입찰하지 마시라는 얘기라고요. 근린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아니 뭐든 다가구 주택이든 이 다가구 예를 들어 전부 다 이제 근린생활시설이에요. 1층부터 예를 들어 5층까지 다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면 이건 입찰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 근린주택일 수도 있죠. 다양하죠. 물건은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게 아니라 아예 입찰 참여를 안 하셔야 돼요. 내가 상가로 쓸 게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에 나옵니다. 그 용도란에 다세대면 다세대라고 써 있고요.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써 있고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시설 뭐 점포, 학원 혹은 사무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쓰는 걸 하지 마시라고. 다가구가 근린생활시설 많이 있겠네요. 아니죠. 다가구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 없죠. 처음부터 다가구로 다가구로 인허가를 받은 거니까 근린주택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